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충격적인 뉴스. 2. 약점이 분명하다. 3. 한국의 끔찍한 수출 기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갑자기 울분을 토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에게 긴밀히 접근해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거 풀겠다며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수출 규제를 가해 반도체뿐 아니라 자신들 소재 부품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기시다를 비롯해 일본 정부 인사가 비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본 방산의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드러나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자 일본 정부는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이내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GDP의 0.96% 정도였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은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5년 후 최종 예산을 10조 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공격형 장비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는 군안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를 개정해 전투기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엔이 좋지 않은 군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에서 더 나아가 반격 대상에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적기지 공격 능력보다 타격력이 더욱 확대돼 헌법 구조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33% 정도라 기시다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방위산업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1천억 엔이나 낮다며 방산이 몰락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는 약 2,900억 엔 정도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후지츠,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최소 5천억 엔 이상 확보하고 5년 이내 1조 엔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 기업이 속출에 이미 늦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근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압기기 대표 기업 타야바가 항공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제로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을 만큼 흑역사가 깊지만 낮은 이익률과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상에 노출돼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C2 수송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생산을 맡아 2016년부터 배치된 새로운 기종으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올 3월 우크라이나 장비 제공에 활용됐을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 하나 빠지자 생산 및 보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타야바의 철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적정한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쓰이 ES조선과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방산에서 손을 뗐고 몰락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전체 공업생 산액 320조 엔 중 방위 관련 생산액이 0.5%에 불과한 1조 7천억 엔에 그쳤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무기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위산업의 어려움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 영향력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해외에 팔리지 않아서다.
한국은 무기를 개량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성능이라 자아자찬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을 조작하는 문화 탓에 헛돈을 쓴 일이 허다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수백여 부품업체들 투입돼 7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인 소형 제트역의 끼의 말제의 사업이 수차례 기계작돼 결국 접는 수모를 겪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 생산했던 F-35 전투기는 첫 제작기부터 바다에 추락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6월 6일 일본 언론에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자의 눈물이 말하는 일본 국방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100-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없이는 비용 감당도 안 되고 수출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해 9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투기 관련 설계 개발 생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 등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태로 봤을 때 이것도 돈만 투입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시다는 태국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위 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 2+2 회담을 진행하며 방위 장비 수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9월에는 베트남과 비슷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필리핀 정부 인사를 만나서도 군사물자 교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K9을 구입했던 핀란드에도 접촉해 무기 판매를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방위장비품의 협정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처럼 일본의 군사 전용 비품을 중국이나 북한 등에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쪽으로도 무기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차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내주느라 무기고가 비었고 서둘러 한국산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산업협력의향서에 서명을 마쳤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목록과 수출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FA-5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봤을 때 전투기 꼬리 날개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져 있어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바로 FA-5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 전투기 구입 타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카이는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던 이탈리아제 전투기를 놓고도 고민했으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50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하나 디펜스 공장을 찾아 K9 자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으며 호주에 제공 예정인 레드백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K2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 UAE에 4조 원 규모 수출 성과를 이룬 천궁이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복달의 총액은 얼추 1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수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2.2% 수준인데 향후 이를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장관과 함께 폴란드 국책은행장이 함께 온 바 있는데 한국 무기 구매 대금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돼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 나토 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일치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폴란드는 2014년 K9의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문을 사들이며 한국산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태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전 5년보다 210%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2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로 세워져 비고 진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뿐 아니라 잠수함과 군함, 전투기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업체의 주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카이의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이 가시화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찾는 한국산 무기.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폴란드에 수출할 경공격기 FA-50GF 캐필러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수출 1차분 FA-50GF의 품질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FA-50GF는 높은 선수금 지불,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캐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FA-50GF 기체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바탕의 하부는 이보다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 쌍의 주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엔 폴란드를 삼지하는 붉은색과 흰색 사각형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CA-50 블로기와 유사하지만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의 상용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FA-50GF에 이어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5PL은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장비와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 탱크 300갤런,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 성능이 향상된 장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무장으론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최신 버전인 AIM-9X, 타기팅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등 공대지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카이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으로 또 2025년 11월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5OP의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폴란드 측은 앞서 카이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복자형인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사천격인 단자형 F-50을 새로 제작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 단자형 F-50을 토대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수출형 장접을 추가해 미국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 전술 입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작해 미국해 공군이 진행 중인 고등 전술 입문기 구매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자형 F-50은 과거에도 복좌형 FA-50과 별도 제작 기획안을 세웠으나 비용 등 문제로 포기된 바 있었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현재 복좌형인 FA-50의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A-50 단자형 개발하기로 했으며 FA-50 단자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5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이 측은 임무 반경 확대와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 지역 개선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FA-50 단주화용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카이는 FA-50 단자형을 기반으로 앞으로 개발해 KF-21 보람의 수출형의 장점을 살려 미국 수출형인 FA-50을 개발한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미국 수출형 장점을 살려 FA-50 미국 수출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올인한다며 미국은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회군의 TSA 전술대체 항공기 어치신기 훈련기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향후 40년 이상 기간 카이 먹거리가 저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들 세계 사업을 통한 퀀텀 점프로 2050년 연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세계 7위권 항공우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사업을 로키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엄이 따를 경우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고등 전술 입문기 200m 가상접기, 입무기 200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측은 F-16이나 F-35 등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구매할 경전투기로서 일시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TSA 어치 사업에 성공할 경우 전체 규모는 400에서 6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는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완제기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보관으로 이 중에는 KF-21 수출용 TF-50, 미국 수출형 수리용과 소형 모장 헬기 수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펴고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이더에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U-1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수출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으로 수출 기종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모델로 철도 납품은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인도, 테자스, 파키스탄 JF-17, 러시아 미그 35, 튜니티의 효르제트 등 5개 기종과의 경쟁 끝에 FAU-10이 최종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U-10과 비슷한 사양의 전투기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공급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카이의 동남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모 면에선 이번이 최대였습니다. 카이는 FAU-10의 검증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이 동남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군용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최우선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은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이라며 카이는 FAU-1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투기 납품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외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 개척에 제일 적극적이라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때 향후 5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새로운 엔진 개발 및 전투기의 선두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도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고 한국 공군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실사단 방한 당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 비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작 및 납품뿐만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히 약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국산 병공격기 TWA-50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FAU-1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2전투 비행단에서 열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U-10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1차 교육생도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이 잡혀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제2전투 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 교관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으로 비행기로 공중 조작 등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11주간 받게 되며 이후 제16전투 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국산 전술 입문기 TAO-10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전술 훈련 등 실전적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전술 입문 과정을 진행합니다.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카이로 이동해 1주간 FAU-10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지상에서의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치고 폴란드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을 예정인 폴란드 조종사 체크슬라벤크 소령은 지난해 폴란드 댕글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O-1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반을 직접 잡아 뜯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비행 교육 시스템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굳게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일잠비 통합교육훈련 대대장 소령은 국산 항공기와 함께 우수한 한국형 비행 교육 체계를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잘 적응하고 전투 기술을 연마해 폴란드 자국의 영공 수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TO-10과 TAO-10, FAU-10 등 TO-10 계열 항공기를
현재 운영 중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총 4개국입니다. 묵용국가로 추가될 폴란드는 FAU-10P를 운용할 예정으로 펜은 FAU-10 시리즈 중 최초로 능동기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보다 성능상으로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약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와 FAU-10 18대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최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U-1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는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며 아프리카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에볼론 국제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오세아니아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내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1,000대 수출이 목표입니다. FAU-10의 성공은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체들은 이에 대해 유해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생산 및 납품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가리아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세대 전차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한국의 사저원 뭉치를 들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불가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구소련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던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접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기점으로 루마니아에 이어서 이들 국가보다 경제력이 약한 불가리아까지 기존에 운용했던 구소련제와 동구권 무기 체계를 버리고 군사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라는 것인데요. 불가리아가 대한민국에게 손을 뻗은 이유가 한국의 7기 동군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운용하는 무기들은 이미 60년이 넘은 구소련제 무기들이 대다수인데요. 러브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그 한계점을 드러내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며 현대 전향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때문에 그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화약고라는 입지를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하고 심지어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 도입뿐 아니라 전투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까지 육군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육군 전력 위주로 K방선을 도입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달리 해군에서 필요한 잠수함과 전투함까지 도입할 계획이라 밝혀 전체적인 규모는 폴란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이번 불가리아가 제시한 프로젝트 역시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는 서구권에서 필요로 하는 빠른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될 계획이어서 이미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빠른 배송 문화를 보여준 전례가 있는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불가리아 방산업계와 현지 여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리아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은 특히나 해군력 증강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흑해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흑해를 끼고 러시아 함대와 대치하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낡은 소형 전투함 몇 대로는 이런 대규모 함대를 거느린 러시아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의 군사력 강화 계획은 2026년까지 해군력과 육군력을 보강하는 1차 사업을 추진하며 6년 후인 2032년까지 공군력을 보강한다는 2차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하며 유럽 집단 안보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력 부문의 예산과 증비를 만족시키지 못해왔는데요. 그동안은 특별한 안보 불안이 없어 전력 증강과 군사기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거기에 더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인들 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서 비롯된 코소보 분쟁의 지속으로 인해 발칸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 유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때문에 불가리아의 방산산업 현대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국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이 빈곤한 축에 속하는 불가리아는 서유럽이 생산한 값비싼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불가리아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불가리아 현지 매체와 방산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각 나라가 보유한 전차별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긴 차세대 전차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이 분석에서 대한민국의 K1표 전차가 자랑스럽게 1등으로 꼽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다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일단 러시아에 있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독일과 미국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군사기술에 해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우리가 뽑은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탑5를 소개한다. 이 내용은 벌게어리언 밀리터리 군사 전문지가 뽑은 차세대 전차 랭킹의 전문인데요. 불가리아 현지 매체의 K1표 전차에 대한 평가를 번역해온 내용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 이 전차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가리아 현지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투 장갑차 시장 상황은 최고의 전차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급변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현대식 전차인 K 블랙팬서이다. K 블랙팬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 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했지만 국산화 비율은 내부 전자장비 개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기본으로 설계된 또 다른 한국 전차 K1을 더욱 더 진보시킨 후속 개발 형태가 K2 블랙팬서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구소련 연방의 T-8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4개 전차들의 장점만을 조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전차이다. 예를 들어 K 블랙팬서의 능동 방호 체계는 러시아 T-72 및 T-90 전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만 동시에 전자장비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따라서 K2 전차는 혁신적인 전차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반대로 기존 주력 전차들의 최고의 장점들을 결합한 전차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흑표의 중량은 55톤이며 전폭 3.6m, 전장 7.5m 전고 2.2m의 크기이다. 이 전차는 전차장 조종수, 호수 등 3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에 의해 조종된다. 탄약수는 따로 없으며 K1 탱크와 마찬가지로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K 블랙팬서에는 암내장형 유기압식 서스펜션 IS의 장착되어 있어 각 서스펜션 밸런서는 독자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덕분에 이 전차는 차체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으며 앉기서기, 무릎 꿇기 등의 자세도 취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 위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h까지 낼 수 있고 포신의 길이가 6.6m에 달하는 55 구경장 120mm 독일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K 블랙팬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밀리미터 범위의 파장을 사용하는 M&W 레이더 경보 센서의 존재이다. 이 시스템은 K2 블랙팬서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찾아내 자동으로 적 센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차 충전재를 뿌리거나 연막탄을 발사하여 위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K2 블랙팬서는 이런 수많은 장점들과 각종 첨단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싼 가격이다. K 블랙팬서의 가격은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하나 78억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블랙팬서는 매우 우수한 전차로 보인다. 게다가 K2 블랙팬서는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차가 이미 양산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로 무료 없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이 불가리아 군사 매체에서 전 세계의 차세대 전차 중 1등으로 꼽은 K2표 전차의 설명이었는데요.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이지만 틀렸거나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국산화 비율. 앞서 불가리아 매체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K2표 전차의 국산화율은 84%에 달합니다. 무기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품과 가격 비중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산화 비중이 60%를 넘으면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K2 전차 개발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했다는 사실이지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2 전차가 한국산 명품 무기라는 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 무기 체계를 조립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부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장비로 거듭나게 하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2. 독일 활강포. K2 탑재된 55 구경장 120mm CM8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가리아 매체가 소개한 내용은 앞서 설명했던 독일산 변속기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오인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비싼 가격. 이 말을 듣고 불가리아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의심되는데요. 본인들이 뒤이어 언급한 다른 전차들의 가격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의 문입니다. K2 흑표 전차의 가격은 하나 78억 원 정도라며 비싸다고 평가했는데 본문에서 5위 집계된 튀르키예 알타이의 가격은 무려 152억 원에 가깝고 3위에 집계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147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 본인들이 도입하기엔 비싸다는 평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 무기의 현재 입지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불가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을 모아서 한국화시킨 하이브리드 무기체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혁신적인 신기술은 서방 세계의 전유물이고 한국은 기존 기술을 강화해 적용시키는 것밖에 못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물론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들만 모아서 하나로 통합시켜 선보일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K2표와 같은 성능의 전차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본문에서 5위에 집계되었던 알타이 전차도 튀르키예의 방산업체 오토카르가 현대로템의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을 받아 K2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불가리아가 한국과 무기 협약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불가리아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절충적 조건 충족으로 인한 수출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극복해내고 폴란드와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동유럽 무기 시장 역시 대한민국이 휩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날아갈 수 있어야겠죠.